매번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 수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 얼굴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계속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강좌에 꼭 계속 와주시고요.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2주마다 한 번씩 시민정치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내가 꿈꾸는 나라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꽤 남은 것 같지만 이제 7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회 분위기는 매우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 기초 후보의 공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올 봄에 그 관련한 입법 활동이 좀 이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났었는데 이 공천 폐지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더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 꿈나라와 같은 시민정치운동 진영에서도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도가 안 잡히니까 사실 저희 흐름도 아직 크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좀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해지고 있는데 오늘 좀 그 답답함을 좀 풀어보고자 우리가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분석실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윤희웅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윤희웅 실장님께 박수를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입도 좀 푸실 겸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라는 곳에서 선거조사, 정치조사, 대중 이제 여론 분석, 정치 분석 이런 것을 이제 업으로 삼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전망하거나 자격은 아닌데 답답함을 사실은 더 이제 가중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워낙 그 언론을 통해서 이 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윤영 실장님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두 다 익숙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2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할 텐데 앞에 8시까지는 PPT를 통해서 기본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9시까지 좀 토크쇼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편안하게 궁금했던 점 또 강의 들으면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를 준비하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강의 내용을 좀 들으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원래 제목이 지방선거 구도와 전망이라는 거는 본인은 알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나 되게 그냥 지표를 가지고 현재 이제 정세들, 대중의 흐름들, 기류들이 어떠한지 기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이제 기반해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변수들이 될 것이다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를 전망하거나 이제 이러지는 못해요. 어디 이제 가거나 하면 그래서 누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냐,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렇게 예정에 없던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제 항상 그 답을 위해서 멘트를 준비해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그 KO 승패는 없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하는 판정 승패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대중들의 기류가 어떠한지, 예, 또 정치
대한 이제 대중들의 흐름이 어떠한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중기류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이제 변수들이 이제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또는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최근 대중기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이제 아마 지겹도록 많이 보시긴 할 텐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치 지표들이라는 것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가장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이후에 이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은 딱 그 수치들만 이제 나오긴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뭐 대통령이기도 하고 이제 여권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가 대중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이제 살펴보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제 한국갤럽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50% 후반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기 초반에 비해서 이제 꾸준히 좀 상승을 했던 국면들이 장기간 이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언론 간의 그 허니문 기간 말고 대중들이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기간을 대통령과 대중들 간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대통령으로 아마 이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흐름의 특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초에는 뭐 40%대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낮게 시작해서 오른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임기초에 매우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이른바 상고하적 또는 이제 하얀 계단형 또는 L자형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표현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그래프를 그려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한데요. 이제 임기가 많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만하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맨 아래줄에 노무현, 이명박보다는 YSTJ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좀 유사한 모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앞으로 오르고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두 명의 직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사실 박근혜 후보의 한 20%, 25%의 단단한 지지율을 넘겨받은 것이지 독자적인 자기의 지지층을 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자기 고정 지지층 자체가 좀 협의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초반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고정 지지층이 일단은 작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DJP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지 근본적인 단일화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역 기반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죠. 영남과 호남. 그 다음에 한쪽 진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독보적인 후보로 이제 존재를 해왔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흔들림이 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도 영남, 충청도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일화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난 정권 내내 독보적으로 존재해서 위헌 누인이 없었던 상황. 그러면서 고정 지지층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제 형성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악재들이 있습니다만 그 악재 정도, 임기 초반의 논란을 따지고 보면 그것에 비해서 국정 지지율이 크게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이제 보실 때는 감안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 대중기류들 이런 분위기는 이제 보수 이제 우위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는 이제 증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다른 의미도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실 텐데요. 지금 보면 조사마다 다소간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과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 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하는 이제 무당파의 비율도 제법 나오는데, 이것이 한 7월 중순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이후에 이제 이석기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이제 보수화 더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 지지로 옮겨가게 됐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당과 이제 야당의 지지율 차이는 상당히 이제 많이 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사회 안정기류 확산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더 이제 상승한 측면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제1야당의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제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명박 정부 초반 때에 비해서는 2배가 올랐어요.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한 10% 초반대이긴 했는데, 박근혜 정부 초반에 이제 20%가 그렇게 보면 이제 2배가 오르긴 했는데, 대선 때 비하자면 한 30% 빠진 거잖아요, 그죠?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비슷해지는데, 선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을 때의 정당 지지율이 진짜 그 정당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이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지지층의 새누리 지지에 대한 특성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민주당의 지지에 대한 특성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하시는 분들의 특성 자체는 새누리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 일치감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선거 때와 이럴 때 국면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절대적 지지가 아니라 어떤 상대적 지지, 조건부적 지지의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보수 진영의 확산, 정권 획득을 견제하고 막으라고 하는 그 조건부 측면에서의 지지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지 특성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현상이 항상 반복되는 것이, 돌아보시면은 항상 이게 반복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체 동력으로 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 만만치는 않은 작업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또 감안해서 이 중요한 정당 지지율 지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수 우위 구도가 지금 확연히 이어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의정 평가 제가 했는데요. 이것은 그 의회의 이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조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0%, 15% 이렇게 이제 나오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한 8%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의회의 이제 의정 지지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한 10% 내외이니까 상당히 이제 의회 또는 정치권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가 상당히 이제 박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이제 불신 기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2010년, 12년 뭐 이럴 때도 사실은 10% 중반대 이렇게 나오고, 또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여기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면 이제 하원이 꼽히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도 이런 유사한 의회 평가를 하게 되면 10% 이제 중반대가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서 세계 공통의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더더욱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 8%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조사에서 이게 이제 물었을 때, 예, 상식을 물어도 되게 이제 그 상식에 반하는 답이 1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낮은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여라든가 또는 저기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 또는 북한에 대한 이제 뭐 인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이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느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원래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본인도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다면은 한 대여섯 문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문항의 조사의 비용으로 따지자면 사실 한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쓰는 게 쉽지 않은 조사여서 정치조사에서 흔히 쉽게 하는 것이 주관적 이념 성향 조사라고 해서 본인의 선생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더 가깝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일정 부분 의미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최근 조사들 보면 예전에 뭐 3대 3대 3의 균형을 뭐 꾸준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는 3대 4대 3 이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 진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확연히 적게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중도도 이제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진보 응답, 무응답도 이제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비율은 한 20% 내외. 그러니까 보수라고 응답하는 비율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낮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해에서 또는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 이어서 사회의 어떤 보수 우위 현상 구도는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쭉 제가 예전부터 이제 추이를 한번 보니까 이런 특성은 지닙니다. 뭐냐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이제 그 인기 여부에 따라서 변화가 좀 큰 편이긴 해요. 뭐냐면 참여정부 전에 진보 우익으로 상당히 이제 컸고, 참여정부 초반에도 그렇지만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인기가 떨어졌을 때 진보라고 이제 응답하는 사람들 비율이 높아지고, 이제 이런 작용 반작용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책임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향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 기류에서는 어쨌든 오적 기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어떤 뭐 이석기 사태나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통해서 또는 이제 북한 뭐 정세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에 이제 안정희구 영향들 강화되고 하면서 보수로도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박근혜 정권 여러 실정들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라서 이제 응답을 표출을 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스스로 유권자들, 대중들이 응답하는 데 있어서
진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흐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제 보수 우위 구도가 확인되는 모습이고, 그 이념지형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그냥 하나 부가적으로 넣은 이 그래프는 대북 정책에 대한 이제 여론의 변화인데요. 근데 아주 뚜렷하고 이제 유의미한 변화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냥 편의성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또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평가, 의견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가장 잘 맞는다,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큰 틀의 이제 기본 갈래를 칠 수가 있겠죠. 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한 갈래, 또 다른 갈래는 이제 한 방향은 남북 간의 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놓고 쭉 조사를 이제 해 보았었는데, 과거부터 보시면 이제 2007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2012년도 있고 2013년 이제 5월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보면은 한 20% 포인트, 15%에서 20% 정도 사이, 이 정도가 이제 평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확연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그 사이에도 변했을 수 있겠지만 역전이 돼버려서 6대4가 4대6의 기류가 이제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이제 이념지향 아까 보신 거와 비슷한 많은 영향을 주었겠죠, 이것이. 예. 그래서 개성공단 문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가야 한다는 기류도 워낙 뚜렷하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완전히 고착화돼서 변화한 것인지 지금의 이제 일시적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근에 이 사회 기류 변화와 함께 시기와 맞물려서 북한에 대한 또는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 여론 기류도 과거와 비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이제 보수 이제 우위의 그 기류가 제법 뚜렷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고 흐르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제가 몇 가지 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제 이것에 기반해서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시간이긴 한데요. 예. 그럼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집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라고 하는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선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무슨 얘기라고 하면 이제 앉은 거라고 일어서면 선거, 앉으면 앉은 거 이렇게 저희 지금 앉은 거 상황에서 선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도 사실 어디 이제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대상으로 한 이제 강의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때는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출마 희망자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 유권자들을 이해하는 세 가지 방법 해가지고 선거 여론조사도 3분의 1, 그 다음에 직접 캠프 차원에서 뭐 약수터 이용자나 재래시장 이용자들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조사 방법론 3분의 1, 또 이제 지역에서 숨어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3분의 1,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주로 해서 뭐 예측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제 편하게 하는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이제 한국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그 선거가 이제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한 6개월 전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나요. 예.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안정성인데 그 역동성이 없는 부분이겠죠, 특히. 예. 근데 한국은 6개월이면은 몇 번 세상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쩌다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주기 패턴이 잘 맞아떨어져서. 예. 그렇지만 너무 이제 역동성이 많고 변화가 이제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2014년 지방선거에 이제 영향 주는 이 요인들, 변수들이 어떤 것인지 예,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떠한 변수가 뭐 어느 쪽 방향으로 더 크게 작용하면 뭐 예, 그 쪽에 이제 유리하게 뭐 쪽에 이제 결과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니까 생각에 뭐 나중에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의 전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요소들이라고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무엇일까, 그 변수들의 이제 좀 내용들은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보았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요. 뭐 세부적인 것은 워낙 많이 있겠죠. 정치 세력의 주체들, 또 대중들의 생각들, 어떤 이슈들, 또 외부 변수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변수를 꼽아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꼽은 것은 바로 여기 이제 정권 심판 정서의 이제 여부, 형성 여부 또는 정도, 수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하나만 하면 이제 이거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의 주변 및 이제 영향력 정도. 그다음에 작게 아주 작게 뭐 정당 공천 입해지기 이거 과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사실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당 공천 폐지로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이제 준다. 그 중에서도 정권 심판 정서, 정권 심판론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타오르냐 여부가 야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텐데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어떤 아젠다를 놓고 서로 간에 이제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야권으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흔치 않은 선거고 쉽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회초리를 들게 하느냐 여부가 이제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 그래서 원래 정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심판 얘기는 잘 안 하고요. 한 중반쯤 갔을 때 이제 정권 심판 얘기를 하고 그 이전에는 정권 견제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 초반에 벌써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첫 해부터 심판론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잘 먹혀왔고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론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권 출범하고 그것을 뽑은 유권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오히려 그 이제 여론의 확장을 가져오기보다는 반발을 가져올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고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내년 되면 이것이 1년 이제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그래서 정권 견제일 수도 있고 뭐 심판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차별 없이 사용했다고 보시고요. 이 정서가 어느 정도일지 지금 예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으로 전선을 이제 그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여권과 야권 입장에서 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이제 있었다고 보고요. 좀 뒤에 이제 자세히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신당이 어쨌든 주요하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당 공천 폐지 여부도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주 의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안 될 가능성도 지금 이제 여의도의 기류는 폐지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기류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모르죠. 또 여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아니면 기초의회 수준만 타협안으로 될 여지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정권 심판 정서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이 현 정권의 실정 정도에 따라서 이 심판론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복지 공약, 흑태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더 확산이 되느냐, 또 대중들의 불만을 사느냐 여부, 그리고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또는 대외적으로도 지금 외교 관련한 부분에서 현 정권이 점수를 제법 땄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어떤 문제들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어쨌든 정권의 실정 여부에 따라서 이 심판론은 커질 수 있냐고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권 또는 특히 이제 제1야당이 민주당이 심판 도구로서 과연 이제 신뢰할 만한가 여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아까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대한 것은 어떤 민주당의 지지는 제가 절대적 지지보다는 상대적 조건부적 지지 특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민주당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선거 도구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뭐 선거 때 어떤 이제 반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쨌든 링 위에 올라간 선수 중에 제일 큰 선수를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연대라든가 이런 것 중에 쉬운 길을 통해서 심판론이 강하니까 연대도 이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와서 야당 같은 경우에 독자적으로 어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 정치적 역량, 능력을 키우는 부분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오랫동안 와서 사실 그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내실이 없는 상황을 냉정하게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심판론이 형성될 수 있겠다는 얘기도 가능하긴 할 텐데요. 다만 이제 여권도 정치적 주체로서 그것을 심판론이 무한히 확장되거나 형성되는 것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새로운 여권에서도 이 심판론 약화를 위한 또한 정치적 아젠다,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이슈를 제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심판론 약화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를 한다든가, 또는 뭐 대타협, 뭐 대통합,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지어놨던 것들을 확실히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내년 되면 심판론도 커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각자 플레이어들이니까요,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199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2010년에도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둘 다 야권, 그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98년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상당히 제일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적어놨냐 하면, 98년 지방선거는 정권이 이제 획득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에 치러진 선거였어요. 97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법
그 여당이지만 이제 패배하지 않았거든요. 그 민주당 그때 국민의힘이었나? 예. 그래서 심판론이 그 형성이 안 됐던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그때 한나라당 그 부정적인 인식들은 계속 있었긴 한데,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는 이제 2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 치러진 선거였어요. 지방선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야당, 물론 98년도에 같은 주체긴 하지만 야당이 이제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시기 요인으로만 단순화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일정 부분 심판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축적, 그 실정의 축적들이 이어져야 사실 유권자들이 이제 그러한 분노의 표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1년 반이니까 이제 이 중간쯤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시기적 부분만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어떤 보수 우위 구도에서 이제 그렇다면 2010년대처럼의 심판론이 형성되기는 쉽지는 않다는 점을 대략적으로 그냥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심판론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요. 안철수 신당의 이제 영향력.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권 심판 정서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안철수 세력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정치 불신 기류가 지속되고 확산되면 이제 안신당의 영향력은 이제 커질 수는 있겠죠. 주요 변수로서. 그러나 정권 심판 기류가 커지게 되면 이것이 다른 야당은 필요가 없고 어쨌든 여권을 견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3세력으로서 또는 정치 불신의 반사이익 얻는 세력의 존재감은 좀 이제 확장되기가 어려운 이제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 기류와 정치 불신 기류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안철수 신당 이제 세력 쪽에서는 적정하게 심판 기류가 너무 커지지 않고 이 불신 기류가 어쨌든 좀 더 커지는 것을 이제 바라는 기류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대선에서는 이제 중도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층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기 다 나오기 때문에요. 투표율이 7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평소에 정치적 성향이 강하시지 않은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대선에서 중도를 이제 잡아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중도를 잡아라 라는 얘기를 캠페인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하는 곳이 이제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라는 것이 이제 50% 초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정치적인 그 지향성이 있는 분들, 강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옅은 분들의 참여들은 이제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중도를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만약에 다음 대선만 놓고 본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의미는 있을 수 있겠는데, 굉장히 이제 고통의 시간을 건너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선명하고 뚜렷한 이런 지향성을 앞으로 내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 세력이 당분간 유지, 존속,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그래서 호남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립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제 고립에 대한 이제 우려를 기본 정서로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 민주당이 전국적 세력으로 확장될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쨌든 이 안철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제 로 통해서 어쨌든 고립하지 않고 전국적인 또 주요 이제 지역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정 부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안철수 이제 뭐 후보가 나타났을 때 호남에 이제 광주 MBC였는지 KBS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토론회 갔는데요. 거기 제목이 호남에 안철수는 없는가였어요. 2시간 정도짜리.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리더나 세력에 대한 이제 그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그때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것도 연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시듯이 수도권에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논란이 이제 많이 들으시는 바와 동일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당 공천 폐지 여부 부분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뭐 구도와 관련해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선거운동 이제 연계하는 효과들이 이제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뭐 의원에 대한 인기가 그때도 상당히 있다 하면은 표방을 이제 안 의원과의 친화성이 있는 인물로 표방하는 길도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 한 축에서는 어떤 그 연계한 이제 밑바닥까지 연계한 치밀한 선거 캠페인이 이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어떤 정당 그 표방을 하지 않고 할 경우에 부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소 미미한 뭐 생활 단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도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보수 우위 구도, 정권 심판 정서와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기는 어려운 이 구도에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권 심판 또는 견제 정서가 이제 형성이 그럼 전혀 되지 않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 지지율 보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임기 초부터 있는 그래프인데요. 한국갤럽 조사를 제가 그래프를 가져온 것인데,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들이 보이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이 긍정평가를 하는 것이 흔히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최근에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의도 또는 정치권과 선긋기나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사안들로부터 타격을 전혀 받지 않은 국면들이 쭉 이어져 왔었어요. 그것은 정쟁으로,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의 정쟁으로만 대중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과는 이제 크게 연계된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국정원 국정조사나 또 민주당의 장애투쟁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그것을 대통령과 직접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기류들이 이제 이어져 왔었는데, 3자 회동을 이제 지난번에 하게 되면서 각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됨으로써 제가 그냥 만든 표현인데 어떤 정치적 이제 연루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떤 분리되어 있던 측면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 공약, 기초연금 추정 논란도 본인의 이제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평가받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은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뭐 논란이라든가 공약의 수정 이것에 대한 점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이것이 전통적으로 야권의 이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 상대방의 그 이슈를 가져와 버리는 전략은 이제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던 인물을 이제 영입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했죠. 김종인 씨를 이제 박사를 영입하게 됨으로써,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야권과 어떤 이제 뭐 시대 정신이 복지 확대니 뭐 경제 민주화니 했었는데, 야권과 이 대립각, 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 이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나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것에서 후퇴 논란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야권에서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이 순간적이고 지금 상황에서의 다소간의 지지율 하락의 효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본연의 어떤 이슈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대통령과 대립각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제 소재가 이제 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국정원 국정조사는 이제 그런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야권에서도 계속 이 소재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당장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해서 새 정권에서 우호적으로 바라보던 시선들을 일정 부분 이제 되돌리게 하는 이제 효과들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갔을 때 선거에서 일정 부분 이제 지지층을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것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이 우호적 시선도 이제 더 변할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한편으로 보자면 북한의 어떤 지금까지 태도라든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실은 최근에 보수 우의 구도가 기류가 더 강화된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이 상당히 이제 큰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능가하는 이제 국내 정치적 사안 또는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한 5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요즘은 많이 좀 인식이 바뀌긴 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에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해가지고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해서 그 지지율이 몇 %라고 하니까 맞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이제 물을 때는 이제 정형화된 질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는 뭐 높기도 하고 안 높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는 그 어디도 지지하느냐 여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관행적으로 그것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에 한국의 아버지들이 잘못 번역을 이제 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긴 해요. 대통령 지지율을.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아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시스템과의 어떤 그 질문과의 정합성을 따져본다면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용한 질문이긴 한데요. 내각제에서는 그냥 물어요. 왜냐하면 그 내각의 지지율이 뭐 이제 바로 해산되거나 이제 해서 영향이 바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십니까? 아베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미국도 이렇게 안 물어요. 이제 만약에 지지율을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서포팅 레이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그 미국은 또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묻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업무, 프레지던트의 잡 퍼포먼스에 대해서 어프로브를 하냐, 디스어프로브를 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브 이것은 이제 승인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이게 지지하다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묻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지하냐라고 안 묻네 해서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이제 해서 옮겨온 것인데, 지금 모든 조상이 다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을 잘하냐 못하냐라고 이제 한 것인데, 지지율하고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프로브는 그나마 좀 가까운데, 만약에 지지율, 서포팅 레이트가 있다. 어프로브 레이트는 중간인데, 지금 원문 평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더 멀어진 것이니까 본연의 정치적 지지율과는 이제 그 괴리가 크고 어떨 때는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사람 중에 정치적 지지할 사람이 많은 건 이제 사실이긴 한데요. 이 지점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후반에도 막 40% 뭐 50%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친서민 중도 실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는 상당히 적었을 때인데, 그러면 국민들 2명 중에 1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인데, 내 주변에는 10명 중에서도 없다. 이랬는데 조사는 그렇게 안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잘하니까, 촛불 때보다 잘하는 것이죠. 미국산 쇠고기 논란 때보다 잘하니까 요즘엔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지지율, 언론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관행화돼가지고 이제 잘 제대로 이제 안 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신문에서는 제목에 이제 그 칸수가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해서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원래도 엄밀하게 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상대적인 긍정평가 비율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너무 길잖아요. 이걸 신문에 이제 제목으로 뽑으면은, 너무 이제 칸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치적 지지율과 차이가 난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넘기도 하고 했는데, 왜 여권이 패배했느냐. 여러분, 그때 여론조사가 문제가 많지 않았냐 했지만 전국조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에서는 논란이 컸지만 그런데 어쨌든 전국조사로 이루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 상황에서 여당이 패배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 설명이 안 된다. 근거로 활용하는데 이건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부분 이제 그냥 흐름이나 분위기를 아는 정도지만 이것을 어디가 이기는 여권이 이긴다, 야권이 이긴다는 결정적 지표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아도 그것이 60%가 넘는다 하더라도 60%의 정치적 지지층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YSDJ 모델 같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의 튼튼한 것을 감안하고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이것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야당이 얼마나 신뢰를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권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왜냐하면 대중들이 막연하게 이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제 정치적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비추어서 상대 쪽을 평가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야권이 이제 대안이 되는 세력 중에서 대통령이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 대한 그 인식을 재조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능이 지금 이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도 이제 대통령이나 여권에 대한 평가가 높게 하는 주요한 일정 부분 이제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 유동성이 지금 이제 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수우위 구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분야별로 이제 여론의 보수성도 이제 여러 강화되는 흐름들도 많이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북 정책 방향 관련해서 했지만 이것이 고정된 흐름이냐 고착화된 여론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기 어려운 지점도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를 새누리당에서 이제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해왔던 상황인데 최근에 일정 부분 후퇴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어떤 이 한 20% 정도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이게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정된 흐름들이 이제 많이 약화되는 흐름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에 이제 그래서 내가 여당이 지지하는 사람인데 또는 우호적으로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안 한다고 한 상황.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동성이 있고 여기서 어떤 확실한 논리와 신뢰를 가진 쪽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입장들을 보이고 일관성을 쌓아가면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는 측면이 지금 일정 부분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남북 정책 방향에서도 보면은 이제 의미 있게 보신 이제 이런 시각도 가지실 필요가 있죠. 6대4에서 4대6으로 변했는데 이렇게 그럼 사회가 보수화되는 흐름도 있는데 40% 정도 고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한 기류로 이런 기류가 흔히 이제 야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류겠죠. 그런 기류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이제 보는 시각도 이제 만약에 가지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기류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평화 이런 부분은 한 20-30% 줄어들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인데 10% 정도는 모두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보수 우위 구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만만치 않은, 여권에서는 어쨌든 심판론이 크게 활활 타오르지 않는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유리한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의 이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은 이제 이런 지점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뭐 안철수 신당이도 이제 그 주요하게 아까 변수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것은 리얼미터 자료 이 조사를 꾸준히 해왔던 것인데, 보면은 뭐 20% 후반대에도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20% 초반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30%까지 나오던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한 20% 내외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있고,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인적 자원, 조직 규모,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심판론과 아까 이제 정치 불신 기류가 이제 상당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 다만 이제 이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수준에서 대중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당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실체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뭐 이제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또 없는 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정당이 출연하면 여론조사의 이제 맹점이긴 한데 100%에서 120%, 150%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 100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니까 뭐 새누리당이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뭐 여기서 30% 정도는 무당파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은 남는 거는 그쵸 30%잖아요. 무당파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40%니까 이게 그 한 40%를 나눠 갖는 지점, 더 많이 해봐야 이제 50% 안에서 나눠 갖는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상승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뭐 가장 쉽게 뭐 수도권에서 하면 새누리당 쪽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분석은 상당히 굉장히 단순한 뭐 전망과 분석이지만 굉장히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과거의 제3 후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 본인도 또 이 세력도 이제 이렇게 얻는 것은 앞서 있었던 대선에서의 제3 후보들이 이후에 가졌던 것에서는 잘 보기 힘든 지점이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허약해지면서 그 공간들을 충분하게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효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지점은 부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다소의 다른 지역에서 일정 부분 성과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있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형성되지 뭐 이제 않으면 좀 좋을 수도 안철수 세력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다만 뭐 그것이 커지게 되면 또 이제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방법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이게 아마 좀 맞는 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60%가 나오는 수치에 대해 숨은 뜻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주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수치는 안 바뀌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함의가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조금 남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견고하고 또 절대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또 보수 우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과거의 부분과 또 다른 본인의 공약의 불이행, 특히 복지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도 실제로 지지층은 한 5%안 이렇게밖에 한 7%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말씀하신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약간 이거 그래도 신뢰성이 있을까와 또 하나는 이게 더 확 빠질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런 내년 6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확실하게 빠질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한데 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뢰와 그다음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확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을 좀. 아니 그런 흐름을 막 좁쌀을 좀 갖다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뭐 측면을 다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큰 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길게 가고 큰 흐름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아까 좀 견고한 측면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은 1년 차에서는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2년 차도 이제 후반 때 가서 조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만하게 이제 뭐 국정 지지율 이 지표 자체에 이제 한계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기본적인 그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지지층의 존재, 그 기류 또 이제 고령층들의 어떤 최근에 굉장히 훈련되고 하면서의 이제 어떤 결집도 강화된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고 한다면은 뭐 대폭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익히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크게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당 지지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절대적 지지 특성 때문에 그 변화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50%를 넘지 않으니까 선거 때는 이제 겨뤄볼 만한 것이 야권이 새누리당과 겨뤄볼 만한 것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당과 정당과 정당,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의 경쟁을 하는 것이라면은 상당히 이제 애초부터 불리한 게임이고 야당한테. 그러니까 새누리 여권에 대한 반여권, 아까 막 이거 저권 심판 견제 정서인데 이런 것의 흐름을 이제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뭐 거기 이제 올라타야지만 뭐 이제 그 변화 가능성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약이 큰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굉장히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촛불 있었던 소고기 수입 파동 이런 상황의 이슈가 사실 엄청나게 정권의 지지율을 흔들기도 했었고 위기에도 갔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그에 비교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든지 대통령 공약 폐기 또 4대강 물론 이제 그 본인 정권 때가 아니긴 하지만 4대강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또 뭐 최근에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실제로 이보다 더 자극성이 강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흐름의 변화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쭉 여론의 흐름뿐만 아니라 이슈의 흐름도 좀 보고 계실 텐데 내년 6월 이전에 좀 새롭게 등장할 만한 큰 이슈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느 것이 있을지 혹시 이제 뭐 아까 4대강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사안이라고 보고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이슈화되는 것은 뭐 현 정권에 크게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그것이 부각되는 것은
부정감사에 뚜렷한 어떤 이슈가 있게 하면서 뭐 현 정권의 이제 타격을 이제 최소화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점은 이제 있으니까 뭐 그쵸 이제 전 정권에 연관된 사안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현 정권에게는 이제 유용한 이제 소재들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다가와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소재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것이 그 보면은 이제 이석기 관련한 이것이 그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사태인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이제 그 주요 언론의 이제 주요 이슈로서 다루어졌던 것 같아요. 통합진보당 이제 그 비례대표 뭐 부정선거 논란 있을 때는 이번에 이석기 사태는 상당히 이제 그 사안의 그 사안의 뭐랄까요 이제 그 자체의 의미에 비하자면 굉장히 빠르게 어떤 주요 이슈에서 사라질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이 현실적인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복지 기초용 논란이라든가 경제 관련한 부분들 나타났을 때 이런 이제 이념과 관련된 부분들,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사안들이 상당 부분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제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대중들의 복지 논란, 복지 후퇴 논란이라든가 실제 어떤 경기의 뭐 악화, 경제 상황의 악화, 물가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일정 부분 악화된 모습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제라고 보여요. 네. 이번에 여당이지만 아마 이석기 관련된 재판의 1심이 내년 2, 3월, 늦어도 한 4월 정도 네. 1심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약간의 또 그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정치 연루 효과라고 하나의 영역이 박근혜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텐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나 혹은 경제 악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거 관련된 것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전월세 같은 올해 하반기 이미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여론 지형에 미치는 효과도 있는지 그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 이제 힘든데 선거에서 이제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데 뭐냐면 이제 필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쭉 보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제 선거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이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만을 사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지지가 아주 강한 이제 고정 핵심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는 옅게 지지하거나 또는 단순 호감 지지 또 우호적 시선을 가졌던 친구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야당을 내찍게 되는데 여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보팅 어게인스트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선거 결과들이 그렇게 나왔던 것인데 그 부분이 뭐 이제 가능성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직접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 그 현상이 나타나야 어떤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필연적으로 사후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것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개인들의 그냥 의견인 것이지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걸 가지고 주요 정치 세력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래를 쳐줬을 때 대중들이 그 중에 선택하게 돼서 그것이 이제 힘을 갖거나 하게 되는 이제 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상정해서 뭐 물어보고 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 여론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네,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그 동영상에 음성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질문할 시간 따로 드릴게요. 아무래도 지금 이게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좀 준비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조금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사실은 앞에서 크게 말씀해 주긴 했는데, 여전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정치권의 구도가 불투명하잖아요. 더구나 이제 안철수 세력이 호남에서는 일정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지만 이제 전국적인 파괴력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의 기본 구도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쫙 갈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권 심판론 견제론이 한계가 이제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뭐 어쨌든 여권 지지층이 강하게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뚜렷하게 야권이 이제 뭐 신뢰를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일 때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심판론을 선택할 수밖에 이제 없을 것이라고 봐요. 대선에서도 이제 그랬고, 이제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하지 않고 이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야당이 이슈나 아젠다를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어려운 것이고, 지난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졌을 때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손에 잡히는 어떤 이슈 가지고 어떤 구도가 좀 마련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정치적 세력별로 이제 각이 세워져야 되는 거. 어느 쪽은 찬성, 어느 쪽은 반대, 어느 쪽은 소극이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또 거기서 대립각이 형성이 안 되고 전선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마땅히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쉬운 이제 길을 이제 불가피하게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정권 심판을 하려면 또 결과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의 일대일 구도에 대한 고민이 생길 텐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비해서 단일화에 대한 게 프레임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2010년 선거부터 지난 대선까지는 단일화가 거의 야권 승리를 위한 기본처럼 여겨졌었는데, 그게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선거를 앞두게 되면 그 구도가 다시 살아나고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이미 이제 의미가 없는 이슈가 될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심판 정서가 있어야 이제 연대가 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무 다른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권 입장에서는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야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배신자가 되는 것이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군소정당들도 지금 이제 약화됐던 부분도 그런 이제 독대를 같이 마셨던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차별성 있는 선명한 모습들을 드러냈어야 계속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데, 같이 이제 한 배를 타면 정책들 다 유사해지는 이 사회적 흐름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 입장에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세력들에서는 그러한 것이 또 반면 교사의 경험도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세력 같은 경우는 많이 공언한 바도 있고, 또 호남이라고 하는 데서 경쟁을 이미 할 것이고 해서 기존처럼 그 연대를 하지는 않고, 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실은 옮겨오게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후보들 개인적 차원에서의 시도들은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요. 가령 경기지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후보가 누가 나왔는데, 이제 단일화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2등과 3등이 독자적으로 이기지 못하지만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하면 단일화 조건이 딱 형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후보 입장에서는. 예. 다른 어떤 정치의 더 뭐 상위에 있는 어떤 결정권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소신이라든가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만약에 안 할 가능성이 일정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후보들 개인 차원에서의 일정 지역에서의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무난하게 서로 간에 타협한 쪽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기초 후보 공천 폐지 여부인데 약간은 크게 큰 변수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시민 정치진흥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만약 시민 후보를 냈을 때 정당 공천을 해버리면 시민 후보가 영향력이 작으니까 실제로 그간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건 조금 길지 않게 좀 감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전혀 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는 그러니까 저 처음에 할 때 기초의회 선거에서만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제 최적의 타협안일 것이다. 국민들한테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약속을 실천하는 의미, 그것을 보고 결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정치권에서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기득권 권한들 내려놓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새누리당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제 남아있다.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권의 결정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이런 것이 지금은 전혀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망이나 예측의 영역은 아니에요. 되거나 안 되는데 그래서 영향이 어떨 것이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 약속이었는데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했어요. 또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지난 이제 4월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정당 공천에 관련해서 가평을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이 1, 2, 3등을 하고 민주당 간판으로 나간 후보가 4등을 했다고 이제 하잖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있었어요. 기초의원 후보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1번은 없고 2번 민주당, 3번 통합진보당, 무소속으로 4번이 나왔는데 그 무소속이 돼서 좀 젊은 사람들이 제법 사는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4번 무소속, 물론 이제 붉은색의 새누리당이었던 소속이었던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알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제1야당의 민주당의 그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이제 위력을 상당히 이제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여실히 보여줬던 상징적인 이제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전국 선거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1야당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 당론으로 정해놓은 상황이긴 하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윤 실장님께서 평소에 여론조사 범위에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저희 내가 꿈꾸는 나라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내년에 좀 독자 후보를 좀 내서 시민정치 세력화를 좀 해보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민사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하나 연대를 만든다면 그 영향력과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또 실제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모르죠, 제가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이제 그 대중 신뢰를 사실은 이제 참여정부 후반 되면서 같이 사실은 상실되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난 것이 사실은 그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시민사회도 그 기류에 사실 편승해서
이제 대중 신뢰를 일정 부분 다시 이제 좀 회복한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 신뢰를 회복했다기보다는 정치 세력에 대한 다소간 이제 비교 우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거에 이제 시민사회에 굉장히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 시점하고는 좀 다른 시점이고, 또 이명박 정권 후반에 이제 정치적 연대 부분과 이제 흐름들 이어지는 속에서 시민사회가 좀 더 이제 거리를 둔다거나 하면서 이제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떤 정치적 연대에 같이 참여하는 흐름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하면서 어떤 과거 2000년, 이제 2004년 이럴 때의 이제 영향력, 이것은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시민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 있었던 상당 부분의 기류들은 사실상 시민사회 세력에 대해서 오적 시선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현재 안철수 세력에 대해서 그 층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안철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사회 이제 이런 흐름들의 이제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정당 공천이 이제 기초 단위에서 폐지되면 시도를 해보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는 실제로 공약과 정책 이런 부분으로 이제 승부할 수 있는, 같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물론 정당 이제 표방들 소속이었던 부분들 표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시민사회도 같이 이제 시민사회 출신으로서 같이 하게 되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몇몇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그러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요.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제 공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정당 공천 이제 기초 단위에서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정당과 대결을 해서 또 안철수 신당에서도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네요. 예. 10월 30일에 이제 경기도 화성하고 포항에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보궐선거가. 사실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특히 포항은 안 봐도 결과가 좀 보일 것 같은데, 화성은 워낙 거물이 나오긴 했지만 결점이 많은 한 후보와 지역 후보가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문시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여론조사 혹시 돌려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답을 선거라는 것은 이제 KO 승패는 없고 미리 점칠 수 있거나 초반에 선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봐야 하는 판정 승패만 있는 게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이제 가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사상에서는 서청원 후보가 이제 앞서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이제 하잖아요. 진단을 하고 전략을 마련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이어지긴 할 텐데,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보면은 화성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의 동탄 신도시는 이제 화성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화성갑 지역은 화성이 도농복합 지역인데 화성갑 지역은 이제 읍면이 이제 많이 있어서 시골 지역 부분이 이제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 개발 욕구가 이제 강하고, 그래서 이제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여러 이제 뭐랄까 자기를 이제 위치 지우는 그 슬로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견제론을 가지고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골일수록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들고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그 슬로건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제 소구력 있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느냐. 또는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만약 서청원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제 그런 심판 견제 얘기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서청원 후보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야권에서는 심판론, 견제론을 이제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특수하게 지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과연 그 지역에 30대, 40대도 완전 도시적이 아니지만 제법 이제 비율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쪽도 선전할 가능성은 이제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에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는 이제 달라지고 그 지역의 결과는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딱 떨어진 얘기는 알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월등히 좀 앞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야권의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이제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그 지도자가 없다, 차기 미래 권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에 비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는 야당의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 그럼 여론조사도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예, 그것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친박 우리나라 지금 주요한 정치 이제 집단 그룹으로서의 친박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이제 리더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확실한 리더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오고 이끌어오면서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그룹의 치명적인 한계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획득한 친박계 어떤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이 어떤 그 그룹이 이제 재생산 내지는 이제 유지 존속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신기하게만 해도 이제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제 제 나름의 구분을 이 사람은 대중 정치, 이 사람은 조직 정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정치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대중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이제 대중 정치인이죠. 그래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어떤 큰 선거의 대표로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이제 대중 정치인이 있고, 굉장히 이제 그 주요한 인물이고, 주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다 언론에서도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만, 실제 일반 대중들과의 이제 교감, 내지는 그 대중성을 획득할 수 없는데, 굉장히 이제 그 위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조직 정치인, 제가 그냥 아직 용어가 약간 부실한데요. 구분을 이제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 대중 정치인 그룹에는 들어간 사람이 대권주자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제 여권주자 중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한 중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중 정치인이 아닌데 인물이 없다 보니까 높게 나와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대중성을 이제 획득하는 데 상당히 좀 쉽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다른 자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조직 정치인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제 야권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죠. 당대표를 여러 번 하시긴 했지만 실제 대중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제 기준으로 하지만 이제 조직 정치인, 대중 정치인 물론 다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는 대중 정치인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제 여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야권의 지금 인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중 정치인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견고한지 또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거 자체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하겠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인력
풀이 야권이 좀 더 풍부한 것은 이제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강좌 이후에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생각인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마이크 쓰지 않으면은 음이 하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질문을 이제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하고 이렇게 좀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김영 위원님 혹시 질문 못한 게 있으면 먼저 마이크를 드릴까요? 먼저 발언하신 분이 다음 질문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오히려 이제 부정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제 명제도 있는데, 반면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보수적인 여론도 높아지는 건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 희구 심리랄까? 이런 것들이 발동되면서 보다 보수화되는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요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왜냐면, 지금 이제 야권이, 진보 진영이 경제 부분에 대한 역량을 국민들로부터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이제 진보 진영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유능할 것이다,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야권이 무능하다. 그래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경제 부분은 더 이제 잘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대가 지금은 대중기류에서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선거가 나라를 이제 크게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에서 냉정하게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주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보수 안정 희구 경향이 강화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위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당선이 된 것이고, 이후에 그 국면이 일정 부분 지속되면서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 안정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서 소퇴된 곳에서 그 여당이었던 이제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이 어쨌든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고, 이런 이제 설명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빠지게 되고 실제 피해를 입어서 분노가 되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때 평소에는 어떤 위기 상황으로 그것이 인식될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 박힌수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때 아까 설명 들으면서 사회복지 그 문제, 무상급식 문제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이게 선거에, 지방선거에 그때 저번에 서울시 선거에서 영향 끼쳤는데, 무상급식 말고 무상고육 문제가 지금 현재 아주 이제 큰 이슈로 지금 되지는 않았죠. 잠재되어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하고 새누리당은 무상고육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추가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거를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공표를 했는데, 만약에 예산 통과가 안 되고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에서 예산 통과가 안 돼서 내년에 무상고육이 전면 중지됐을 때 그 내년 지방선거에 그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겠을지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분석이 그 특성상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의 국정원 사태가 있는데 지금 내일 대법원에서 대선 관련 재수개표 문제 재판이 이제 12월 만에 들어가는데 제가 설명 들으면서 그 문제 큰 이슈인데 그 문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물론 예측이 안 되겠지만 여론조사 특성상 대법원에서 지금 대선 관련 선거 내일부터 진행되고 국정원 사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제 물론 일부러 그런지 아니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큰 폭발적 이슈로 만약에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예. 어설프게도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무상교육이 이제 전면 중지되는 일은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리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적 대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용인할 정도의 강심장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 아니라고 봐서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뭐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어떤 논란들은 이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서울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이냐 아니면 이제 실이 많은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은 있을 수 있겠죠. 정치적 이미지를 획득하게 되니까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책임지는 있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니까 긍정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에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재검표 이런 관련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화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뭐 이제 송구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전혀 아니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그것이 중요한 문제고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에서 그것은 이제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이런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 사회에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이슈로서의 파급력 아니면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재판 결과 여부도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국정원 사장 말씀 좀. 알겠습니다. 질문하시면 가셨네. 하시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게 배우고 말씀.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정말 없으세요?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지방선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억지로도 진행이 안 돼. 아니 그냥 이건 그냥 정책 상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1년 반 만에 치러진 경우 이번이 처음인가요? 맞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해에 벌어진 첫 해하고 그다음 2년 반 마지막 해 이런 건 봤는데 1년 반은 애매한 시기 맞죠? 또 있을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제 근데 지방선거가 이제 몇 번 치러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전례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을 처음에 하시면서 우리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에 관한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셔서 아마 질문이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이게 특성상, 주제의 특성상 또 딱 떨어지게 뭐를 예측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점성 순서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시간 가까이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읽는 눈들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을 좀 공지하고 오늘 강좌를 마칠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제 2주마다 시민정치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은 10월 30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좀 시리즈로 좀 할 생각인데 주요 정당 대표를 좀 모셔서 그건 당대표가 올 수도 있고 뭐 전략 본부장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주요 정당의 대표자를 모셔서 뭐 비전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좀 전략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 그 정당 간의 순서를 정하지 못해서 다음번에 누가 나온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기본으로는 저희가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진영하고 진보정당 관계자 한 분씩을 모시고 3번에 이어서 논의를 하려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이 자리에 오시면 그 얘기를 이제 첫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12월 초까지 계속해서 2주마다 이 시민정치 토크쇼를 하니까 꼭 오시고 주변에도 관심 있는 분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시면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토크쇼에 주인공으로 오신 윤희영 시장님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